자, 그 다음에 다음은 보험의 목적이 전시 화물인 적하보험 증권상 보험증권란에 기재된 보험요건이다. 밑줄 문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에 대한 내용이죠. 컨디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하는 담보 위험의 충족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인스티튜트 칼큘러스 해가지고 ICC A 약관입니다. ICC A 약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ll items professionally shipped and packed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품은 아주 전문적으로 선적이 되고 그 다음에 포장이 돼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자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자, 보험에 가입된 모든 화물은 전문적인 포장이 된 상태임을 피보험자가 고지하였다가 아니고요. 바로 보험자가 요구하는 거죠. 전문적인 포장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명시담보로서 피보험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약관에 따라서 담보 위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화물은 전문적으로 선적되고 포장이 돼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약관을 딱 기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보실까요? 그러면 또 포장 상태와 관련되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임을 규정하는 면책 조항이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인 건 맞아요. 면책.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포장되고 선적돼야 한다는 명시담보예요. 명시담보. 그래서 3번은 발생된 다음에 일이니까 이건 거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사항이 위반되었을 경우 보험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의 계약이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손해가 발생하는데 손해의 원인이 보니까 포장 불량이에요. 포장 불량.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죠?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보되는 위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약이 쭉 유지가 되었지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천적으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렇다고 해서 처음에 원천적으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39번. 자, 원단 100롤을 55,000 달러에 적하보험에 부부하였는데 해상 운송 중 보험사고로 100롤 모두 심한 훼손을 입고 중간항에서 양화되었다가 전손이네요. 전손. 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중간항에서 동화물을 $10,000에 매각했는데 매각 수수료로 55,000불을 지불하였다. 만약 동화물이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면 $80,000에 매각될 수 있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총 전손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은 $55,000죠. $55,000. 자, 그런데 중간항에서 $10,000를 매각을 했어요. 자,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냐면 또 수수료가 또 500이 들어갔잖아요. $50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피보험자가 이로 인해서 매각가가 손해에 딱 들어온 것은 실질적인 얼마죠? 바로 9,500불이죠. 9,500불. 그러니까 결국은 전손보험금 $55,000에서 자기가 이미 받았던 9,500불은 빼고 9,500달러는 빼면은 바로 45,500불 45,500달러가 되겠어요. 뭐 여기서 지금 $80,000에 매각될 수 있다 하는 건 이건 함정 조항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보험 금액보다 더 높은 $80,000를 보상이 된다면 이것은 초과 보험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0,000를 가지고 계산을 유도하는 이런 함정 조항이 되겠어요. 다음 무역계약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인코텀스 2010에 의거하여 협회 적하보험 상품을 이용하여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조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자, 매매 당사자 간에 해상보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FCA 조건에서 운송 인도 조건에서 항공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매도인은 항공 운송 구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입이 아프네. 입이 아파. 그죠? 이것도 2010에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결해야 될 의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CIF하고 CIP. 그러니까 FCA 조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번 CFR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상 운송 구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마찬가지로 CIF하고 CI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CFR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CFR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럼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 CIF 조건에서 매수인은 화물을 선적한 이후부터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적 이후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럼 보험증권이 나오게 되죠. 보험증권. 자, 그러면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이후에는 바로 위험으로부터 해제가 되죠. 해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보험증권을 배수해서 매수인에게 양도하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선적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정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DAT 조건에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매수인은 해상 운송 구간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상 운송 구간에서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D그룹은 도착진도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의 유연과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피보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번까지 자, 무역 계약을 우리가 봤고요. 계속해서 또 무역 용어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에서 출제되고 있는 무역 용어의 구성 형태를 이제 보게 되면은 국제협약이라든지 국제규칙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통 40문항 중에서 적으면 한 5개, 많으면 한 7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뭐 UCP 600, 그 다음에 인코텀즈, 그리고 CISG,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 뭐 ISBP, 자, 이런 4개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번씩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재에 뒤에 편성되어 있는 이러한 조항들을 한번 가볍게 계속 읽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정 시간이 없으면 굳이 읽어보실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본 교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인 강의에서 배우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된 것에 대해서 예시 문장을 해석만 할 수 있으면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서 숙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 실력 갖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된다면 뒤에 있는 그 부록의 국제 조약 같은 거 꼼꼼히 한번 훑어보시면 그것도 득점에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1번. 자, 다음은 인크텀스 2010의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FOB 본선인도 조건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지금 자, damage to the goods에서 물품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위험의 분기점은 is ship's rate다.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바로 damage to goods이 아니고 이것은 언제냐면 when the goods, 그죠? when the goods are on board죠, on board.
우리 무역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assing ships rate,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가 아니고 바로 본선상에 물품이 적대되었을 때 바로 위험으로부터 매도인은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자, 인코텀스 2010은 괄호 안의 사항을 do not deal, 다루지 않는다. 그럼 뭘 다루지 않느냐? 1번 transfer of property right in the goods, 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그렇죠.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규정한 조항이 없고, 마찬가지로 페이먼트, 무슨 결제 조건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 않죠. 우리 앞에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예측하지 못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상이 안 됐던 그런 사건에 대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러한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무조항 이런 거로부터 릴리프, 해제되는 거, 그러니까 면책 사항이 되겠죠.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코텀스 2010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consequence of various breach of a contract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에 대한 일련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CIS지. 계약 위반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는 CS 다루고 있죠. 그럼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question, 어떤 문제인데, 바로 물품의 인도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 바로 인도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바로 인코텀스에서는 다루고 있죠.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43번. 다음 빈칸에 해당되는 인코텀스 2010의 조건을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인도 서류라는 것은 어떠한 서류를 말하게 되는데, 바로 delivery has occurred, 운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서류이다. 자, 그래서 인코텀스 2010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인도 서류라는 것은 운송 서류이거나 or corresponding electronic record, 전자 기록의 corresponding, 상응하는 그런 기록일 수 있다. 자, 그러나 with A, B, CD는 바로 인도 서류인데 단지 may simply be a receipt, 인도 서류이긴 하지만은 단순한 수치증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 서류는 또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어떤 결제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뭐냐 해서 보면, 정답은 바로, 자, 2번 EXW, FC, FAS, FB 조건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EXW, FCA, FAS는 뭐예요? 바로 선적되기 전에 물품이 인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선적된 데에 발행하는 피해를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매도인은 운송 서류로서 수치증을 받을 수 있다. BL이 아닌 수치증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FOB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은, FOB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는 하지만 이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바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운송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피해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FOB 조건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여기 와가지고 피해를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매도인이 선적을 하고 매수인 대신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FOB 조건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송계약의 체결자는 매수인이고, 따라서 피해를 받는 것도 이제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전에 매도인이 받는 것은 결국은 물품이 인도되어야 되는 수치증에 불과할 수도 있게 되겠죠.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수치증에 다 해당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은 이제 인코텀스의 그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영문 조항을 많이 읽어서 눈에 익히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솔직히 사실상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틀리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다른 맞추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4번. 자, ISBP에서 국제은행 표준 간섭이 되겠네요. ISBP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when credit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자, 신용장의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그럼 이제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4번이 되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만 오직 유효하다. 뭐냐면 바로 신용장이 does not indicate the name of an issuer. 신용장이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를 not indicate, 지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상공회에서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ISBP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용장에서 바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를 indicate name,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any entity may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당사자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도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뭐 영문 조항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원산지 증명서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사람에 의해서 서명된, 그렇죠? 신용장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하는데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발행하라고 되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원산지 증명서는 그 문면상 바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것이 되다. 당연하죠.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다른 엉뚱한 걸 발급받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의 그 물품이 바로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4번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번. 자, 다음은 신용장 내용의 일부이다. UCPB의 규정에 맞춰 해석한 것 중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요 지문은 뭐 거의 매회, 그죠? 무역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무에서도 거의 뭐 매회 출제되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게 되는 그 신용장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3번이 되겠는데, 그럼 먼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전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에 선적된 물품에 없다는 무장을 표시 문구가 기재된 선안증권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클린보드에 있죠, 그죠? 클린보드에서 무사고 선안증권을 제시하라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무사고 선안증권이라고 해서 비례상에 여기에 클린이라고 딱 기재한 것을 제시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클린 BL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하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클린 BL이지, 바로 클린 BL이라고 이렇게 구태여 거기다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은행의 지시직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된다 되는데, 선화증권은 어떻게 되냐면 made out orderable Hong Kong Bank, 자, 홍콩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to order 하면은 지시인 건 맞는데, 지금 to orderable Hong Kong Bank, 그러니까 홍콩이 개설은행이 되겠죠.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된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홍콩은행의 지식 선화증권이 아니고 홍콩은행의 기명 지시식, 그죠? 기명 지시식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겠는데, 여기서 지금 홍콩은행의 지시식 그랬으니까 홍콩은행을 이제 기명했다. 그래서 기명 지시식 이렇게 출제위원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명 지시식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클리어한 그런 보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C번 국가공익에서 발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바로 검사증명서를 발행했는데 그 주체가 뭐냐면 바로 Qualified Institute, 어떤 공인된 기관, 그죠?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이 된다. 근데 이 자격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가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기관 앞에 qualified라든지 그다음에 뭐 first class, 그다음에 well known, 뭐 independable 이런 것이 있다면은 수익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누가 전부 다 발행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되겠어요. 근데 이게 수익자가 왜 제외가 되냐면 수익자가 자신이 서류를 발행하면서 자신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다, 유능하다, 그다음에 저명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관 앞에 qualified first class well known 있다면은 수익자 베네피셔리를 뺀 나머지 사람이 서류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D항 보시면 보험증권의 한 통을 원본을 나머지는 4번서를 제시해야 된다 되는데 여기 지금 보험서류 3통을 요구하다는 거죠. 3카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두 통의 4번 플러스 한 통의 오리지널 괜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통의 오리지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다 수리가 다 됩니다, 그죠? 그러나 3통의 4번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 그죠? 반드시 3통이 됐든 4통이 됐든 반드시 하나 이상의 원본 서류, 하나 이상의 원본 서류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45번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46번 다음은 국제 물품 매매 기간 유엔 협약의 내용이다. 그 내용이 올바르게 된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그 정답 보시면 1번이 이제 올바른 것이고 나머지 2, 3, 4번은 다 틀렸네요. 자, 그러면 1번은 뭐냐면은 an offer should be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 the intention of the offer to be bound in case extends 돼 있어요. 그래서 승낙을 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청약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그다음에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 구속된다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정확히 맞습니다. 그 CISG에 규정이 되었고요. 그럼 2번은 뭐가 틀렸냐? 카운터 오퍼를 보게 되면은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 돼 있어요. 특정한 1인 이상의 특정한 자 이외에 other than 특정한 자 이외에 하는 죄인은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counter offer, 단순하게 반대 청약을 본다. 이거 아니죠. 1인 이상의 특정한 자 이외, 그러니까 불특정이죠.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청약은 카운터 오퍼가 아니고 바로 invitation to offer, 바로 청약에 대한 유인이 되겠어요. 유인.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그러면 3번 또 보시게 되면 청약에 대한 유인은 바로 뭐냐 하면은 a reply to an reply offer which purport to be an exten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은 그 승낙의 내용에 뭐 추가 사항이라든지 제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어떤 변경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약에 유인이 되는데, 이것은 아니고 바로 뭐죠? 이것이 카운터 오퍼죠. 승낙을 하지만은 원래 본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은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승낙이 되어 있는데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에 대해서요. 자, 피청약자의 진술이거나 또는 기타 행위는 승낙이 아니다. 어떤 경우냐면 even though it indicate assent to an offer,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낙이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어떤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진술, 이것은 바로 is and extensi가 되겠어요. 바로 청약이 되는 것이죠.
46번 정답은 이제 1번 되겠고요. 자, 그러면 47번 다음 문장 중에서 계약이 성립된 승낙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정답이 2번 되겠는데,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왜 성립이 안 될까 보시면, 자, 1번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 to be an extension. 자, 승낙을 purport 의도하고 있지만은 어떤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한이라든지 추가 사항을 포함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카운터 오퍼죠. 카운터 오퍼.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성립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정답인데, 자, 이렇게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은 어떤 추가 사항이라든지 다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돼 있어요. 어떤 청약의 그러한 조건들을 materially alter,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없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청약의 근본적인 내용을 흔들지 않는 가벼운 어떤 조건을 첨부한다. 그것은 바로 청약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의뢰부 청약했죠, 이거. 의뢰부 승낙.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바로 청약에 대한 거절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본다. 이거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조건이 있냐면은 어떤 저희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했는데 중요 사항, 본질을 변경하는, 즉 중요 사항이 아닌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조건이나 그다음에 다른 조건을 이제 내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청약에 대한 거절은 아닌데 그 승낙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처음에 오퍼러가 반대한다고 하는 취지의 그런 통지가 없어야 되겠다.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승낙에 대한 거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unless 바로 이 청약자가 자, 지체 없이 바로 이러한 취지의 notice to the effect, 자,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구두로 그런 불일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러한 취지의 발송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의 근본적인 조항을 바꾸지 않는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청약자의 반대가 없어야 된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뒤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번 보시게 되면 승낙을 이제 의도하고 있지만은 바로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변경 사항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relating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자, 뭐예요?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제 조건의 수량,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물품의 수량 같은 거,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은 다 필수적인 조항인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경이라든지 조건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바로 카운터 오퍼가 되겠어요. 안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자,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 contains the terms of offer which are partially accepted.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 B, C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청약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A는 안 받고 뭐 B, C만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부분 승낙은 바로 뭐죠? 승낙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죠? 승낙에 대한 거절이고, 그것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48번. 다음은 무역계약서의 일부이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이제 2번 되겠습니다. 자, 중재조항이 있으므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계약서에서 소송을 한 후에 중재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걸 몰라도, 이 영문조항을 몰라도 2번만 가지고 바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중재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직소금지,
직소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문조항과 상관없이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9번. 다음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일부분이다. 계약서 내용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계약서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보기 하는 경우에는 이럴 때 역순으로 푸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해한 다음에 보기로 오지 말고 보기에서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시간도 전략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바로 매수인의 의무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 조건을 찾아가 보니까 지금 FOB 조건이잖아요, 그죠? FOB 조건에서는 뭐예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맞아요, 그죠? 그러면 2번 보시게 되면, 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 조건이다. 이거 아니죠, 그죠? 자, FB 조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매수인은 맞아요. 매수인은 맞지만 오블리게이션 의무는 아니죠, 의무. 어디까지나 이것은 매수인의 선택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나 뭐 선택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뭐 실무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런 매수인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다 체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코텀 사항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OB 조건이라서 무조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게 되면은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개설은행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로 매수인의 의무다. 그렇죠? 그죠? 신용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매수인이니까, 또 신용장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바로 결제 조건이 또 신용장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장 개설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자, providing conforming goods to the contract is the seller's obligation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의 conforming goods, 일치하는 물품을 providing,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의무? 그렇죠. 매도인의 의무가 되겠어요. 자, 49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죠? 쉬운 문제. 그래서 영어를 잘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도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을 풀 때는 말씀드린 대로 역순, 위에서부터 계약서 내용을 쭉 훑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역순으로 푸는 것이 시간도 상당히 전략이 된다. 그 다음에 50번. 자,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 하는 계약서의 종류로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그럼 A번 보시게 되면은, 자, obligation 어떤 의무인데 not to manufacture, 제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dispute goods 어떤 물품의 배급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거냐면 그 물품은 which compete with the contract goods 돼 있어요. 계약상의 물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하지 말아야 된다. 공급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건 뭐죠? 이것은 바로 독점 계약서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은, 자, 매도인이 이렇게 있는데,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물품 공급을 체결을 했는데 에이전트가 여기에 원래 매도인의 물품이 아닌 다른 경쟁업체의 물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공급을 하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 계약에서는 오직 어디까지나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의 물품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매도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문장에서 벌써 우리는 바로 이것이 독점 공급 계약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B번 보시게 되면은 뭐 제3자로부터 물품을 리셀 받아가지고 다시 재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obtain the contract goods, 계약된 물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것이 이제 독점 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번 보시게 되면 the obligation to refrain,
억제한다 이거죠, 그죠? 억제. 그래서 계약된 지역의 바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계약 물품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어떤 이거 말고 다른 물품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을 공급하려는 장소로서 다른 데다가 뭐 사업장을 차려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물품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독점 공급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페이턴트 라이센싱 어그리먼트,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특허 사용 계약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4번 마린 앤 에어 트랜스포트 어그리먼트는 해운 항공 운송 협정이 되겠고, 그냥 영문 조항을 다 몰라도, 그죠? 몰라도 그냥 대충만 딱 봐도 이것이 3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의 느낌으로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문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